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모두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와 화제에서는 그동안 정부 대처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것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한근 변호사, 권호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YTN이 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서 첫 주, 3월 첫 주, 둘째 주 계속해서 주마다 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두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 여론조사의 내용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긍정평가가 한 47.9% 정도였는데 두 번째 주는 47.2% 정도로 약간 떨어진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차 범위 내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뭐 국정에 대한 현행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조금 서둘러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됐다, 약간 소폭은 좀 내려갔다, 최근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당연히 코로나19는 뭐 주된 이슈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네네. 보이는데요. 이런 작은 등락은 사실은 지난주에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등락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시점 이후부터는 사실은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계속 조금 높은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추후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극복되는지 그 과정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추이도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사실은 볼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가올 경제적 영향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발표한 1, 2월 산업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 13.5%입니다. 이거 사상 최초로 기록한 건데요. 네. 이런 경제적 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진정세긴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조금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계속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우리 김한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총선 직전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현재 정부에서 이 지난주부터 했었던 마스크 오브제 이 판매하고 또 이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병행되면서 굉장히 마스크에 대한 수급이 좀 안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병률 자체가 이제 100명대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국민들이 어떤 안도감을 느끼고 그동안의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잘 먹히고 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맞추어서 다른 나라들의 발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긍정적인 평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정부가 이제 잘 대처하고 있다, 또 아니면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 평가가 이제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뭐 많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여러 언론사들이나 어떤 그 기사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약간 나뉜다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이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것을 정부에서 어떤 정책,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것이 너무 늦지 않았냐 또는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난하는 목소리와 현재 이 정치적인 이런 이슈와 연관하거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재난 자체, 코로나 자체에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이런 두 가지 기조가 좀 많이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네, 저희들이 코로나 대처 관련해서 비판적 시각이 좀 몇 가지 있었죠. 지금 권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입국 금지 문제가 있었고 이와 상반되는 일본에 대한 대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한 비판은 좀 적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초기에 혼란을 좀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유럽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지금 중국발 입국자보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확진자 증가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일용 수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권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선결 과제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목 잡기식 비판이나 정치를 위한 비판은 좀 자제하고 가장 신속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힘을 모은 다음에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 잘못을 재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해외에서도 또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정부가 뭐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해외에서는 뭐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역시 뭐 여러 기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논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사들마다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는데 주목해야 되는 게 이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에서만 독특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 다른 유럽의 상황들을 소개를 하면서는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염병에 대처하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을 한국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논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 이런 논조를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한국 정부가 굉장히 잘한다 또는 한국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그치진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폭넓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이 굉장히 잘 맞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국민성에 대한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도 효율적이었지만 이에 대처하는 국민들이 매우 침착하고 탁월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의 여지 없는 어떤 여론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좀 그런 긍정 평가가 많다고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 시기에도 계속 이제 가고 있죠. 총선도 어느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분석하는 기사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정치 분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것인데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아무래도 기존에는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저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당연히 코로나19 사태가 부각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발병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뒤에 밀려올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4월 달이 되면 아주 표면화돼 있을 겁니다. 저희 시민들이 다 표면화돼서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여야가 합의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와 관련해서도 물론 미국은 규모가 다르지만 100조입니다. 독일에서도 100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규모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도 한 50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이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총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김 변호사님 말씀에 완전히 동감하는 게 코로나를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오늘 중대본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건 총선을 딱 앞두고 나서는 말씀하신 체감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앞서 그 코로나를 잡는 어떤 이 방역 체계라든가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우선 총선에 치루어지는 그 당시에 겪게 될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충북에서 이제 와서 보면 충북의 각 정당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 충북이 전국 표심의 뭐 바로미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아직까지 충북 민심은 알 수 없다. 뭐 안개 속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충북의 정당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충북 도민으로서 평가를 해보자면 네네. 이 충북은 표심이 정직했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처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따라서 후보자들로서도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국가적 이슈를 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선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뭐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선다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떤 지지율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유효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요? 뭐 이 부분은 각자 뭐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만큼 개별적인 후보자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는 총선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말씀하신 대로 임기 중간에 있는 총선이 항상 정권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리고 또 당의 영향력이 워낙 이제 지역구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후보자들이 특별한 어떤 새로운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네. 그런데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에 역할 어떤 이해 의견을 내거나 또는 이제 지지하는 어떤 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개별적인 후보자들의 역할만으로는 총선의 어떤 승리나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정치 신인들은 현역 의원이랑 겨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네네. 싶기는 해요. 말씀드린 것 같이 당이 너무 큰 역할을 하고 너무 큰 이슈가 앞에 있어서 사실 개별적으로 후보자가 자기 알리기도 너무 바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상당 선거 기간 동안 대면도 못했죠. 네. 대부분의 집회도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을 알리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신인들이 지금 뭐 거의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SNS라든가 유튜브,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존재 자체를 알리시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를 알리는 네. 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였습니다.